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교회에 아가씨 하나가 교회를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오지 말라고도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하도 문을 두들기고 안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득하고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한다. 아니 그러면 한 번만 나와라. 다음 주에 한 번만 가발 쓰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교회를 갔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안내하는 분부터 앞에 장로님들, 뒤에 있는 신도들까지 전부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전부 대머리 하고 나왔어요.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교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잘 표현도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무슨 공과를 많이 누리고 우리 주민교회 같은 데모를 많이 하고 이양 목사 같이 어디서 깃발을 들고 뭘 해서 막 TV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게 교회란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랑을 공감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 설교의 모든 것은 거기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때 저는 못 갔습니다만 그 5,000원짜리 책자를 하나 팔았습니다. 그 책자는 한국의 젊은 교육자들, 젊은 분들도 아니라 이제 한 50 넘어서 60 그 어간에 있는 목회자 3분이 교회론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압축하고 교회란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총회에서 그걸 나눠주고 팔았어요. 결론이 뭐냐?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냐? 사랑에다 맞춰야 합니다. 사랑만이 교회에 남는 것이요. 사랑만이 교회가 키워야 할 것이요. 사랑만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그 책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아무개도 실패하고 우리가 믿었던 분도 저렇게 살고 그런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냐? 라고 가끔 체념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실천과 결단을 미뤄버립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살죠. 신사적으로 살죠.
신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왔어요 하고 점 찍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 저는 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문동환 박사님이 이 방학동에서 새벽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뭐 제가 잘 아는 분들, 뭐 교수도 있고, 뭐 선생도 있고, 뭐 예수라는 이도 있고, 새벽의 집 멤버들이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자 하고 다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공동체가 깨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상처였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 저런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하지 못하는데 감히 내가 하는 그런 주저함이 항상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80년대 한 젊은, 그때는 전도사였을 거예요. 그것도 합동 측 그 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민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배우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체 탐방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개천절에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었죠. 강화도 그 만이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리산이라고 그랬죠. 그 머리산에 우리가 막 전 교인이 거기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3.1절 행사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도 거기를 자주 갔고, 몇 년 전에 결심은 내가 그래도 개천절 날은 강화도를 꼭 한 번씩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못 간 지가 수년 됐습니다. 그런데 개천절 날 홍천에 밝은 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외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거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그분은 지지공동체라고 그간의 청량리에서 몸 파는 여자들을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뭐 미장원 기술도 가르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능공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와서 도망가고. 그러기를 이게 몇십 년 하다가 이제 한 20명 데리고 사는데 이 여자들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오면은 배가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자꾸 몸을 팔아요. 견디지 못해요. 가서 자꾸 몸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양해요. 애도 좀 색깔도 다른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애들을 입양을 막 시켰어요.
입양을 시키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인구도 적은데 이거 다른 나라에다 이렇게 보내서 되겠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길러야지 해서 그 애들이 나오는 족족 다 길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7이 됐어요. 큰 애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 2 있고, 그리고 이제 5살짜리가 또 2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집 이름을 지지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지지공동체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개천절날은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홍천에 있는 밝은 누리 갑니다. 그러면 저희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뭐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싣고 홍천을 간 거예요. 행사가 뭐 2시 시작한다고 해서 12시 떠났는데 웬걸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가서 도착하니까 4시가 됐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 애들은 막 울기도 하고 장난치고 차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애들을 달래면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야 하는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저녁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80년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배우겠다고 왔던 젊은이가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수일이 한신대 뒤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하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생동학교라고 해서 홍천에다가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기숙하고, 그리고 요즘은 군포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서 이 여러 군데서 공동체를 이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 실패감, 문 박사님 같은 분도 실패했는데 내가 감히 했던 생각을 그 목사님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실패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공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줘요. 우선 지지공동체 그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밝은 누리 영상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농도 상생마을 공동체, 남북이 더불어 사는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하늘 땅 생명들이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밝은 누리를 만드는 일에 함께합니다. 밝은 누리는 1991년 역사 현장과 일상에서 생명평화 구현하는 삶 만들어가길 소망하는 청년들이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 북한산 자락의 인수 희년마을로, 강원 홍천 아미산 자락의 홍천 생명평화마을로, 경기 군포 수리산 자락의 수리산 마을로 농도 상생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농도 상생마을을 토대로 생명평화 일구는 삶 살아갑니다.
인수동 516번지 일대에 옹기종기 자리 잡은 밝은 누리 인수마을. 비혼 청년들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지만 청년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이루게 됐습니다. 농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토대로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삶 만들어갑니다. 농촌 마을과 도시 마을 사이에 일상적 교류를 통해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모임하며 농도 상생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먹고 입고 살고 즐기고 노동하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생명평화 가치 질서를 구현하며 대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년들에게 대한적 문화를 알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아이, 청년, 부모가 함께 보육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몸으로 익힙니다. 밝은 누리는 생명평화 작은 공동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작은 공동체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사귐과 나눔, 상담, 공부, 실천을 통전적으로 수행합니다. 생명평화 운동의 기초 단위인 작은 공동체를 토대로 대안적이고 변혁적인 마을 공동체를 다양하게 생성하고 연대하며 꽃피웁니다. 비혼 청년들은 공동체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마을의 넉넉한 품을 누립니다. 가정 공동체는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밥맛을 갈 수 있는 거리에 함께 모여 삽니다. 두레, 울력, 품앗이 등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 양식을 통해 자치, 자립하는 생활 단위를 구현합니다. 마을 중심에는 친환경 유기농 밥상 공동체 마을 밥상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로 절기에 맞게 건강한 밥상을 차립니다. 마을 밥상에서 마주한 아이들과 이모 삼촌들은 함께 밥 먹고 일상 나누며 사랑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마을 밥상에서 나온 부산물은 홍천 마을밭의 퇴비로 사용되고 퇴비를 통해 길러진 생명들은 다시 마을 밥상에 올라옵니다. 학생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차려지는 밥상. 조금 전 캔 봄나물도 곧바로 점심상 위에 올라왔다. 자연이 차려준 고마운 한 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부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똥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순환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거름들을 직접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기억하고 배워가는 그런 영상 밝은 여기까지 누리의 교육 봅시다. 공동체를 밝은 누리 움터라고 합니다. 예. 80년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배우러 온 사람이 실천하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전국에서 그 공동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뜻있는 행사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삶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자세들 보세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아버지는 술주정꾼이고 그래서 집에서 낮잠 자거나 뭐 다방에서 찻집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광주를 메고 서울 가서 냉면 팔고 있는 시간에 저 아이들이
73년에 저하고 함께 이 지역에서 어린이 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우리 운명을 좀 더 발전시킬 거냐 하고 회의한 결과 우리 책을 읽자. 책이 없지 않냐. 그러면 책을 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책을 사기 위해서 폐품을 수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신문지도 가져오고 그리고 제일 그때 좋은 것이 그 소주병 2원이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마을 도서관을 만든 게 주민교회 출발입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언니, 이 형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학생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 계신 이정숙 씨나 또 최원숙 뭐 이런 분들 그 오빠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 책 읽는 사진이 없네요. 제가 좀 이거 영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좁은 방에서 책을 사다가 놓고 애기 업고 와서 책들을 읽었습니다. 책을 빌려가서 읽고 독후감을 쓰고 독후감을 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을 한쪽에서는 폐품 수집하고 그리고 책을 구입하고 책을 읽고 하는 이 아주 소규모의 마을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민교회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민교회를 읽었고 그래서 이제 꼴찌 공동체다. 우리 꼴찌 공동체 합시다. 그래서 꼴찌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이제 행동으로 나서자. 그래서 우리 3.1절에는 꼴찌 마라톤을 했습니다. 지금 저게 꼴찌 마라톤 하는 사진입니다. 꼴찌 마라톤은 5명씩 조를 짜가지고 한 조가 돼서 서로 손잡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등만 상 받는 게 아니라 꼴찌도 상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노인은 막 양쪽에서 떼매고 그리고 아이는 업고 뛰고 하면서 같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TV에서 마라톤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다 소주 먹으면서 마라톤 구경만 눈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뛸 생각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끌어내서 내가 선수가 되고 내가 직접 뛰는 그런 선수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든 꼴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더 넘겨보세요. 아는 사람도 있죠? 네. 더요. 이건 그러면서 또 데모도 하고 체류탄 마시고 막 코에다가 솜을 받고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맞서서 기도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이 꼴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더요.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뛰어서 30주년 사진입니다만 그때 저 시민회관 앞에서 우리가 30주년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시작한 주민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꼴찌 공동체라고 할 때는 우선 첫째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집도 없습니다. 권력은 더 엄두도 못 내는 그리고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거의가 다 막노동
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굶기도 하고 솥단지를 내 팔고 머리가 얼굴이 팅팅 부어있는 사람들도 흔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한번 꼴찌로 살아보자.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가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것은 1등. 저쪽으로 가던 것이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1등이다 라고 하는 1등주의에 엎혀있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이 꼴찌는 뭐냐? 꼴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 루저라고 처진 사람, 어떤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그 표현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자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유하기 때문에 어디에 그 속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에 따라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뉴스 들으면은 제일 불쌍한 게 정치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를 못해요. 당에서 정해준 논리대로 따라가고 손들고 투표하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안 되는 걸 다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뭐 그저께도 국회의원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14 선언했던 날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많은 그 문재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어떠려고 이렇게 계속할 거냐? 이제 망한다. 이제 그런데 바로 꼴찌들은 자유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꼴찌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그 절정은 유월항쟁을 우리는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됐고 교회가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뭐 시위나 행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성남시 전체의 일들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전 데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면서 유월항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저는 서울에 가서 전국의 또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꼴찌가 자랑스럽다. 꼴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직업들이 많이 단단합니다. 집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적당하게 살고 이제는 과거에는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 맸었는데 이제는 뭐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약을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는 나도 이만하면 살만하네 라고 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꼴찌 공동체의 그 정체성, 꼴찌 공동체의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조금은 우리가 반성할 점도 있고 또 우리를 좀 더 치열하게 다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 튀니어스라고 한 사람이 썼던 용어입니다만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게젤샤프트는 거래 관계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게마인샤프트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가 신협을 하고 또 10년 뒤에 생협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 일을 담당하신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잘해줬고 그리고 큰 그 부정이나 이 탈 없이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게마인샤프트를 만들 수 있다. 운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 이제는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게마인샤프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생협을 할 때 생협 본관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방을 했습니다. 그 공부방이 학부모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자녀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우리는 그 공부방을 살려서 점점 지역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단했다가 아니라 놓쳤습니다. 그건 가장 큰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섬세하게 이런 일들을 섬기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힘도 주고 때로는 좀 지도도 하면서 잘 했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떠서 좀 정치개혁 그리고 나중엔 통일개혁, 통일에 몰두하면서 지역일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해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젤샤프트는 결국은 어떤 힘이 있는 그룹이 있으면 그것들을 내가 이용하고 뜯어먹는 것 관계죠.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은행같이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하는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하냐? 게마인샤프트.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한테 누누이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실천, 이것을 해오지 못한 반성, 이런 것을
않고 부끄럽게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제 더 경쟁 사회가 이제는 우리 모든 관계를 각자 도생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혼자 해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챙기고 우리의 신뢰관계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아까 본 홍천의 밝은 누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삶이 발전해가지고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제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하고만 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공감대를 못 이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용어가 이게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들이 시장에서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 말은 서로 공감대를 못 느낀다는 거죠.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관계를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는 미쳤다. 미친놈이라고 부르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고 나를 규정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규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시면서 너희의 그 말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내 삶을 너희들이 드러내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무섭죠. 비난받는 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비위 맞추며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림도 늘고 집도 늘고 그리고 힘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부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어렵게 남 잠 안 잘 때 일하고 또 많은 신경 쓰고 많은 교섭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키운 것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한테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그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뚫방 아래에 꿇어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한테 내려가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부자는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서 역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을 나누어서 공동의 것이 되는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는 잘못하면 죄악에 빠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 같이 예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수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쉐어하겠다. 나누겠다. 같이 사는 운동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자본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서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자본에서 공유지로, 은행에서 빙고로, 빙고 운동하는 이들이 하는 그 용어입니다. 빙고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빙고. 빈집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빈집을 사거나 전세로 빌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야, 누구와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자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사람들을 배치하고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라 철저하게 나의 소유를 공유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 태백에 그 깔끔하게 해서 외국의 대천덕 신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소유에 매몰되지 않고 공유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꼴찌 공동체로 시작한 우리는 지금도 꼴찌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그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동환 박사님이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주의 태풍이 우리한테 이제 덮쳐오면은 우리의 삶이 전부 파탄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신도 모든 먹거리도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가버리는데 거기서 영혼 상실이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공동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여기저기 세워서 그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서 이 태풍을 막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살고 정신이 사는 그런 인간 살림의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그 문도환 박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절규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공동체를 꿈꾸고 시작했던 좋은 뜻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꿈을 안에서 키워가고 그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싸무옥싸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
저희들이 잘 갖고 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